돌아온 그림자. 새벽 5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강남성 모병원 VIP 병동은 고요했다. 박은주는 조용히 1201호실 문을 열었다. 병실 안은 최첨단 의료 장비들로 가득했고 하얀 침대 위에는 3년째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있는 강태준 회장이 있었다. 강태준. 강성그룹의 창업주이자 한국 재계 서열 5위의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남자. 총 자산 50조 원의 경제력을 가진 거물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다. 은주는 그의 곁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회장님,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은주는 습관처럼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다. 단순한 직업적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박은주 28살.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자란 고아 출신의 간병인.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었다. 하지만 강 회장을 돌보며 느끼는 이상한 감정은 설명할 수 없었다.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듯한 그런 따뜻함이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고 꽃병에 시든 장미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강 회장의 몸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을 걸었다. 회장님, 오늘 신문에서 강성그룹 주가가 또 올랐다고 하네요. 준호 전무님과 민호 이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나 봐요. 대답 없는 대화. 하지만 은주에겐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그녀에게 이 시간들은 소중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오후 2시경 평소와 다른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강 회장의 손가락이 살짝 꿈틀거렸고 눈꺼풀이 떨렸다. 은주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회장님, 회장님. 그녀는 급히 그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 회장의 눈이 떠졌다. 3년 만에 되찾은 의식. 그의 첫 시선이 머문 곳은 은주의 얼굴이었다. 어디? 강 회장의 목소리는 거칠고 약했다. 회장님, 병원이에요. 저는 은주입니다. 회장님을 돌보는 간병인이에요.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 회장은 혼란스러워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다시 은주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급변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럴 수가. 강 회장의 입술이 떨렸다. 내 얼굴. 미영이와 똑같아. 미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은주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다. 왜일까? 왜 그 이름이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름처럼. 회장님, 미영이가 누구세요? 은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아내야. 20년 전에 죽은 내가 사랑했던 여자.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은주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가슴 한편이 아려오는 것이 왜일까?
강태주는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다. 1995년 겨울 그 끔찍한 밤. 아내 미영과 5살 딸 연주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로는 미끄러웠다. 그리고 그 트럭이 사고 후에 너희 엄마와 연주를 찾았지만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어. 강 회장은 쓰라린 기억을 꺼냈다. 한강에 빠진 차. 물살에 휩쓸려간 내 가족. 나는 혼자 살아남았지. 은주는 그의 말을 들으며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연주. 그 이름도 왜 이렇게 친숙한가? 마음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혹시 회장님의 딸 이름이 연주였나요? 맞다. 박연주. 내 소중한 딸이었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5살이었는데 아직 아빠 엄마도 제대로 못 불렀던 우리 연주. 박연주. 은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고아원에서 들었던 자신의 원래 이름이 연주였다는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때는 성을 알 수 없어서 박연주로 추정된다고만 했었는데 설마 이럴 수가 있나? 안 돼. 설마. 은주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강성그룹의 후계자들인 강준호와 강민호 형제가 급히 들어왔다. 아버지가 의식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아버지. 준호가 침대로 달려갔다. 정말 깨어나셨군요. 민호도 감격해하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걱정 많이 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강 회장의 시선은 여전히 은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아들들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민호야. 이 사람을 봐라. 너희 어머니와 얼마나 닮았는지. 정말 똑같아. 형제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흐릿했지만 사진에서 본 어머니의 모습과 닮았다는 아버지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 같지는 않았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아이, 혹시 연주가 아닐까? 우리 연주가 살아있는 게 아닐까?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연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은주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빠의 따뜻한 품, 엄마의 자장가, 그리고 그날 밤의 공포, 차가운 물과 어둠, 그리고 깨어났을 때의 하얀 천장.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강 회장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연주야, 아빠야. 아빠가 너를 찾았다. 그 순간 은주의 마음속 깊숙이 묻어둔 기억의 봉인이 터져나왔다. 어린 시절의 온갖 기억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아빠가 읽어주던 동화책, 엄마가 만들어준 생일 케이크, 그리고 사고 그날 밤. 아빠.
은주의 입술에서 간신히 흘러나온 그 단어는 방 안의 모든 일을 얼어붙게 했다. 강태준 회장은 딸을 끌어안았다. 20년 만의 재회였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준호와 민호의 표정은 복잡했다. 강준호와 강민호는 충격에 휩싸였다. 죽었다고 믿었던 어머니와 여동생. 그중 여동생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지난 3년간 아버지를 돌봐온 간병인이었다니. 운명은 참으로 기묘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쁨보다는 불안감이 앞섰다. 강성그룹. 총 자산 50조 원의 거대한 재구. 강 회장이 의식을 잃은 후 형제는 치열한 경영권 다툼을 벌여왔다. 장남 준호는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했고 차남 민호는 공격적인 확장을 원했다. 그리고 이제 회장이 깨어났고 잃어버린 딸까지 나타났다. 상속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형, 이거 심각한 문제야. 민호가 복도에서 형에게 속삭였다. 연주. 아니, 은주 씨가 정말 우리 여동생이라면 상속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 준호도 같은 생각이었다. 법적으로 인정받으면 상속 지분이 3등분 될 거야. 우리가 각각 25%씩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연주에게도 똑같이 줄 가능성이 높아. 두 사람은 은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한편 강 회장의 부인이었던 서미영의 언니 서미선은 조카의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미선은 동생의 죽음 후 강 회장의 재산을 노리며 끊임없이 접근해왔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강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서 그녀의 계획은 좌절되었다. 정말 연주가 맞나요? 미선이 은주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물었다. 은주는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나타난 이모라는 사람,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가족 관계들. 모든 것이 어지러웠다. 이모. 정말 제 이모세요? 이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너 정말 우리 연주구나. 미선이 은주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계산적인 빛이 번뜩였다. 이 아이를 잘 이용하면 강성그룹에서 큰 몫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강성그룹 임원진들 사이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회장의 의식 회복과 잃어버린 딸의 등장은 그룹 내 권력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이었다. 일단 DNA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법무팀장이 건의했다. 당연하지. 확실히 해야 해. 준호가 동의했다. 혈육이라고 해도 법적 절차는 거쳐야 하니까. 하지만 강 회장은 단호했다. 검사 같은 건 필요 없어. 저 아이는 내 딸이야. 내가 확신해. 그러나 은주는 자청해서 검사를 받기로 했다. 모든 것을 확실히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 동안 은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다. 강 회장은 그녀를 딸로 대했고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준비해주며 온갖 정성을 쏟았다.
연주야, 20년간 고생했구나. 강 회장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빠가 못 찾아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강씨 형제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그들은 은주가 가짜일 가능성을 의심하며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고아원 기록을 보니 박연주라는 이름으로 입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설 탐정이 보고했다. 1995년 12월 15일 입소했네요. 그게 사고 난 날짜와 맞나? 준호가 물었다. 사고는 12월 10일이었고 5일 후에 입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뭔가? 민호가 날카롭게 물었다. 입소 당시 기록이 너무 깔끔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탐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이를 고아원에 맡긴 사람이 서미선 씨입니다. 형제들은 경악했다. 이모 미선이 연주를 고아원에 맡겼다니. 그렇다면 그녀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놀라운 사실이 더 드러났다. 서미선이 사고 직후 은주를 고아원에 맡긴 것이었다. 동생의 죽음으로 충격받은 강 회장이 정신을 잃고 있는 사이 미선은 조카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지만 결국 고아원에 버린 것이다. 이모, 왜 그런 거예요? 이 은주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었다. 왜 저를 버리신 거예요? 미선은 당황하며 변명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내 아버지는 의식불명이었고 강성그룹은 혼란스러웠고 나도 살기 어려웠단다.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20년 동안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아세요? 부모가 그리워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진실이 밝혀지자 강 회장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미선 씨,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연주는 미영이가 남긴 유일한 혈육인데 어떻게 그 아이를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다. 미선은 그동안 강성그룹 지분을 늘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었다. 강 회장의 의식불명 상태를 이용해 그의 재산에 손을 대려 했고 은주가 나타나자 이번엔 그녀를 이용해 더 큰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이다. 연주야, 내가 강성그룹의 상속자야. 이모가 너를 도와줄게. 미선은 은주를 꿰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준호, 민호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은주는 이모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조카의 행복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었다. DNA 검사 결과는 99.9% 일치였다. 박은주는 강태준 회장의 친딸이 맞았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재계는 물론 언론계까지 발칵 뒤집혔다. 강성그룹 상속 구도 급변. 20년 만에 돌아온 잃어버린 상속녀. 신데렐라가 된 간병인의 충격적 정체. 재벌과 숨겨진 비밀 마침내 드러나다. 연일 쏟아지는 기사들 속에서 은주는 혼란스러웠다.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이 된 것이다.
기자들은 그녀를 쫓아다녔고 온갖 추측과 소문들이 난무했다. 강준호와 강민호는 더 이상 은주를 무시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그녀는 강성그룹의 정당한 상속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연주. 아니 은주 씨.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가족회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족회의에서 강 회장은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나는 강성그룹 지분의 30%를 연주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이 말에 준호와 민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다. 30%면 그들 각자가 가진 25%보다 많은 지분이었다. 사실상 연주가 강성그룹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이었다. 아버지, 너무 급작스러운 결정 아닙니까? 민호가 반발했다. 연주는 20년간 고생했어.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강 회장은 단호했다. 그리고 연주가 가장 맞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하지만 은주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아버지, 저는 그 지분을 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놀랐다. 15조 원 상당의 지분을 거부한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연주야, 무슨 소리니? 강 회장이 당황했다. 저는 20년간 박은주로 살아왔어요. 가난했지만 제 나름대로 행복했죠. 은주는 차분하게 말했다.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대신 저는 강성재단을 맡고 싶어요. 강성재단은 강성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이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었다. 재단을 맡겠다고? 준호가 의아해했다. 그건 돈이 안 되는 일인데. 네. 저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아이들은 받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강 회장은 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은주에게 강성그룹 지분 10%와 강성재단의 완전한 경영권을 주었다. 10%라도 5조 원의 가치였다. 서미선은 조카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연주야, 너 정신 나갔니? 15조 원을 포기한다고? 이모, 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미선은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강성가에서 영원히 추방되었다. 그녀의 탐욕이 조카의 인생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강성재단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은주의 지휘하에 고아원 지원 사업, 한부모 가정 돕기, 교육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은주 이사장님, 오늘 방문할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무척 기다린다고 합니다. 비서가 보고했다.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는 박은주도 강연주도 아닌 새로운 자신이 되어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 준비됐나요? 네, 책과 장난감, 그리고 장학금 전달식 준비도 끝났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한 은주를 아이들이 환하게 맞아주었다.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놀고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다. 이사장님은 정말 천사예요. 하나이가 말했다. 아니야, 이사장님도 우리랑 같았대요. 부모님이 없으셔서 혼자 살았다고 해요. 아이들은 은주를 더욱 가깝게 여겼다.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더욱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 강태준 회장은 딸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잃었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보다도 딸이 훌륭하게 성장한 것이 더 뿌듯했다. 연주는 정말 미영이를 닮았어. 그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착한 마음까지. 우리 미영이가 그랬지. 한편 준호와 민호는 처음엔 은주를 경계했지만 점차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권력이나 재산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었다. 누나, 정말 대단해.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나였다면 절대 그런 선택 못했을 거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었어. 준호도 인정했다. 누나는 정말 어머니를 닮으신 것 같아. 1년 후 강성재단이 주최하는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음악회가 열렸다. 은주는 무대에서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서로가 있으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새로운 꿈을 키워가자. 객석에 앉은 강 회장과 두 아들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이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다. 은주는 20년 만에 가족을 되찾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 그것이 그녀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다.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는 딸을 보며 강 회장은 생각했다. 미영아, 우리 연주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당신이 보고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돌아온 그림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따뜻한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강성가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의 평화가.